국가라고 그러는데 직계존속, 부모 때려죽음률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이런 나라가 돼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인간이 또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이 되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제 위상을 잡는 한편 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오늘 어떤 통계를 보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다시 이름이 좀 덜 알려졌는데 89 호남에서 지지율이 96 깜짝 놀란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78, 82, 84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늘 통계 보니까 또 그런 게 나왔어요. 여하간 일시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은 국민적 기대가 대단히 많은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낼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유정문 지사님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걱정해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들어갑니다. 당초 많은 의원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시기로 하였으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의 시정 연설로 인해 부득이하게 늦게 참석하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연을 이끌어 주실 유종근 전국지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 토론에 참여해 주실 이진순 숭실대학교 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토론을 해주실 전택수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용식 21세기 경제연구소 소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연에 앞서 경제제도학 포럼에 대해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제도학 포럼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서 강변한 경제난 및 경제위기 해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높은 성장률의 실현,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나라, 누구나 출세하고 잘 살 기회의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경제정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경제제도학 포럼은 국민의당 유석열 위원장님과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님 그리고 15분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강연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와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상이나 국가의 역사를 즉석에서 아름다운 곡으로 만들어서 전달해 주시는 김학민 뮤직 스케치의 김학민 관장님께서 오늘 세미나를 위해 특별히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학민 뮤직 스케치라고 합니다. 보통 그림으로 스케치나 크로키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음악으로 그 자리에서 여기 있는 상황이나 국가나 개인과 단체의 역사를 바로 그려내는 김학민 뮤직 스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정근 지사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같이 IMF를 극복하시고 그 속에서 경제의 돌파구를 뚫어나가는 그런 오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 제도학 포럼의 주제를 가지고 뮤직 스케치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살아야 내가 먹고 입고 살아야 하는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힘들고 어려운 나라의 고통 속에 살아왔던 국민들을 위해 국회가 나섰다 경제제도의 소중한 당신들의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마음에 우리의 경제가 최고야 되기를 바랍니다. 경제를 돌파한다는 것은 나를 깨고 나를 밑바닥에 두고 내 모습 그대로 내 정성 다하여 국민을 위한 힘이라는 걸 당신들의 모습에서 내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우리가 걱정 않고 살 수 있는 길 오늘 유정들이 말하는 경제 돌파 전주 한옥마을이 폐허가 되어 어찌할 줄 모르는데 조그만 제도 하나를 고쳐서 지금은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놀라운 관광 명소가 되듯이 우리에겐 길이 있다. 우리에겐 길이 있다. 당신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길을 본다. 정대철 고문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그 숫자를 다 외우시겠는지 저도 이게 사람 이름 외워서 해야 되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왔는데 저도 한 10개 정도는 해서 굉장히 IQ가 굉장히 상당히 좋으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같이 국민들과 함께 하려면 아름다워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가 있어요. 그죠? 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부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 어두웠던 산들은 저녁이 되면 왜 가슴이여 꿈을 꾸다 안 기쁠 수 없나 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붉은 겨울치에 뜨뜻하게 잠들어 가는지를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익혀서지 않으면 어려에 반짝이는 꽃들을 담고 우렁우렁 잎들을 기쁘는 사랑으로 짙은 살들여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사랑이 꽃보다도 이 모든 외로움이 겨울에 바로 이 사랑 그대는 꽃보다도 노래에 오기로 품고 싸운 것들
시작했습니다. 스위치 들으시죠. 지독한 외로움에 절절해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일으켜서지 않으면 어느 겨울 반짝이는 꽃눈을 달고 울어물어 이들은 기도로 사랑의 방로 지푸를 숲이 되고 살려고 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눌러보라. 사랑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이 변해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그때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그때 밤 당신 바로 우리 첫사랑. 꿈이 되고 돌아와 유정은 항상 파이팅. 앞에 꿈이 되돌아 보러 파이팅. 구정을 지서 파이팅. 우리의 모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국민과 함께 우리 나라와 함께 떠나가는 우리 국민의 정신과 함께 파이팅. 감사합니다. 그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종근 지사님을 모시고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지사님은 지난 IMF 위안회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 경제고문으로서 탁월한 경제 정책을 제시하여 위기를 조기에 벗어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셨고, 경제학자 출신으로 최근에도 유종근이 말하는 경제 돌파구 등을 펴내시는 등 활발한 저술활동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또한 현재는 국회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 한국경제사회연구소의 이사장을 맡으시고 후학들에게 답변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유종근 지사님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오늘 이 행사를 한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굳이 국회를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 행사를 주관해야 할 의원님들이 전부 다 지금 발이 묶였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시간이 넉넉해서 오늘 훌륭한 음악을 짧게 부탁하려고 했는데 시간 제약 없이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여러분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즐거운 시간이 아니고 좀 딱딱한 경제 얘기를 시작할까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유인물 그대로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발췌해서 30분 안에 끝내도록 이렇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계신 유인물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 책에 있고 원하시는 분에 따라가시면 가지고 가시고요. 제가 발췌한 내용을 오늘 핵심만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치로 억압되어 왔던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하기 위해 상당 부분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아직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 의해 비난받고 있는 정책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새 정부 들어서서 기대가 큽니다. 정대철 상임고문님께서 아까 놀라운 지지율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경제는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셨는데요. 과연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면 경제가 잘 될까요? 거의
한 세기 전에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5, 6위 가는 선진국이었는데 페론이라고 하는 그 포퓰리스트 지도자가 나타나서 임금을 막 올렸습니다. 인기가 엄청 좋았습니다. 군부 쿠데타로 쫓겨났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또 대통령을 하고 그러다 또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 또 부인이 대통령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부인이 대통령을 했어요. 워낙 인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대통령 하지 않은 그전 부인 에비타는 뮤지컬로 영원히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나라는 망했습니다. 아직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파산 상태입니다. 공무원 많이 뽑아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지구상에 그 문제 해결 못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경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 기업이 만들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그것이 신자유주의 개혁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더라도 그렇다고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6년에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을 개혁하려고 하자 반대 시위에 나선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우리는 앵글로색슨처럼 살고 싶지 않다. 신자유주의 개혁을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먼저 했습니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높은 임금 받으면서 1년에 2달씩 여름 휴가 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이겁니다. 결국 프랑스는 개혁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대신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만든다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1998년 5월 사회당 정권은 주 39시간이었던 법정 근로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였는데 18년이 지나서 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사회당 정권이 인정을 하고 사회당 올랑드 대통령이 이 법정 근로시간 35시간 제약을 풀고 그리고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는 그러한 노동법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올랑드 대통령이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는 옛날 드골 대통령 때 그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이걸 사회당 정권이 진보 정권이 보수주의적인 개혁 법안을 긴급명령권을 2번 발동해서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을 입안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올랑드 대통령 밑에서 경제장관하던 마크롱입니다. 그 사람이 이 당락에 얽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이 정당 정치에 신물이 나서 뛰쳐나와가지고 새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혁을 좀 더 강도 높게 추진하고 필요하면은 다시 긴급명령권을 발동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은 다만 레이건 대통령의 미국과 대처 수상의 영국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의 모범이었던 스웨덴도 사회적 시장 경제로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통일까지 이루어낸 독일도 앵글로색슨 국가들보다는 훨씬 뒤늦었지만 결국은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정책이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긴급명령권 발동으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정치적 역풍을 맞아서 대통령 재선을 포기했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고 개혁을 한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라도 개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 신자유주의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신자유주의는 추악한 단어입니다. 그것의 신자유주의가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는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한쪽 측면만 지적하고 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는 무엇일까요?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 수상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힘을 얻었지만 하나의 경제 철학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였으며 실패한 고전적 자유주의, 옛날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시장에 맡겨두어라, 가만히 놔둬라, 자유방임주의적인 그 정책이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고전적 자유주의에 대체할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나치, 국가사회주의, 이탈리아에서는 파쇼주의, 이런 국내의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사회주의 독재가 횡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고, 그러면서도 고전적 자유주의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서 나왔던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따라서 자유방임적인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달랐지만 법의 지배하에 있는 시장 경제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가격 신호에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적응함으로써 작동하는 자생적 경제 질서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생산하고 교환하고 필요할 때 시장에 가서 사고 팔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어느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어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생적인 질서인데, 그렇지만 일반적 규칙으로서 법이 지배하기 때문에 경제 주체의 행위가 예측 가능하다는 전제에서만 이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어떠한 자생적 질서가 결함되지 않고 그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하며, 법치는 첫째로 개인의 사적 영역을 확립하고 보호하는 것과 둘째로 사기와 위조를 방지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가급적 정부가 시장 영역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중요시했습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독점을 금지하고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는 것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경과 내용을 무시하고 신자유주의 하면은 기업이 아무리 탐욕스러운 기업이 무슨 짓을 하든 그대로 그냥 놔두고 친기업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신시장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자유주의는 친시장이지 친기업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의 핵심은 그렇기 때문에 경쟁 정책입니다. 공정한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또는 철폐해서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 마주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이 치열한 경쟁에 마주쳐야 경쟁력이 길러집니다. 경쟁은 경쟁을 통해서 길러지지 보호해주면서 경쟁력 줄이라면 절대 길러지지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실전에서 잘하기 위해서는 실전 경험을 쌓아야 돼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실전에 경험이 없으면 우리가 중요한 경기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도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해도 실제로 경쟁에 부딪혀가면서 경쟁력을 길러야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리고 영국에서 시작한 신자유주의 개혁은 기업들이 더 자유롭고 치열하게 경쟁하도록 모든 경쟁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 개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미국 살 때 닉슨 대통령 때 1971년에 화물 운송법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은 정부 위원회가 허가를 내줘야 화물 운송업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한번 화물 운송업에 들어가면은 노조로 딱 조직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이 담합입니다. 그리고 A에서 B로 운송하고 나서 B에서 A로 다시 돌아올 때 B차로 와야 돼요. 거기서 물건 싣고 오면 안 돼요. 그런 엉터리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풀어버렸어요. 그리고 화물 운송업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해라. 그러니까 운송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늘어나, 2배로 늘어났죠. 요일은 흑편을 씻어내렸어요. 그때는 그 높은 운송료를 전부 다 소비자들에게 가격으로 전가시켰는데 운송료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는 항공사들 모든 그 규정을 다 제거하고 마음대로 경쟁하라 이렇게 해서 개혁들이 추진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경쟁 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관습이 여전히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의 포획된 관료들이 각종 규제와 관용으로 경쟁을 배제하면서 온갖 이권을 대기업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유주의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런 대기업들의 부당한 이익을 관료들이 나서서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없이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쁜 거예요? 알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개혁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제도의 완벽은 없습니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택해야지 약간의 부작용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부작용이 예상되거나 사후에 발견되면 적절히 대처를 강구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개혁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놀랍게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이 이를 웅변해줍니다. 전주 한옥마을은 과거에 보존지구로 묶어놨습니다. 집주인들이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들이 자산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그래서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좀 주고 그리고 한국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나서서 그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놀라운 관광 명수가 됐습니다. 1년에 1,100명씩 왔다 갑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인데 1,000만 명이 2년 전에 1,000만 명이 왔다 갔는데 작년에 1,10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이게 몇 년간 지속될까 저는 걱정되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신자유주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자생적 기구로서 시장이 올바르게 작동하려면 재산권을 포함한 개인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사기와 위조 또는 폭력이나 권력에 의한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담합이나 음해 또는 나쁜 단가 후려치기 그리고 속칭 갑질을 하는 행위 등으로 불공정 경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나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그에 따른 부양에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개혁이라고 역설하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질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과 규칙을 위반했을 때 제재의 강도가 충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관성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내부 거래로 시장 질서를 결함하면 그 처벌이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은 완전히 배가 망신하고 감옥 갔다 오고 벌금은 부당한 이익 취한 것에 뭐 몇 배, 몇십 배 벌금 물게 하고 그래서 본인도 배가 망신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와 같은 행위를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벌금은 실제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의 몇 분의 1도 되지가 않아요. 벌금 내보다 남는 장사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안 하면 바보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대기업 총수들 감옥 가는 거 봤습니다. 지금 못이 지금 구치소에 가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다 사면으로 다 풀어졌어요. 몇 번이고 사면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앞으로 또 사면 받을 줄 알고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2015년 6월 한 달 후로 예정된 삼성물산과 제1모직의 합병을 앞두고 엘리엇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미국 헤지펀드가 제동을 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수 국내 언론은 외국 투기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해야 한다는 식으로 민족주의 감정을 막 자극했습니다. 저는 그때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거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이.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니까 외국계 자본이 역할을 한 거예요.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데도 말도 못하고 있는데 외국계 자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제동을 건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랬어요. 삼성이 어떤 회사입니까? 결국 삼성이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입니다. 라고 인터뷰를 끝냈습니다. 삼성공화국이잖아요. 그 기업이 법원에 2번이나 제소를 했습니다. 이 불법, 합병, 부당하다. 근데 2번 다 법원에서 패소당했어요. 자, 이번에 최순실 사건으로 조사해보니까 정권이 나서서 합병을 도와줬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이 부당하게 장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때 삼성편 손들어서 전부 다 삼성에 유리하게 판결해준 법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도 문제 안 써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는요, 검찰, 공정위, 심지어 법원까지도 전부 대기업에 다 포획이 되어 있어요.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개혁이 제대로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전체 공수처를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거는 오랫동안 나왔던 주장입니다만 검찰도 독점, 법원도 독점, 독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근데 개별 검사들이나 판사들의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반드시 탈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감독을 할 기관이 필요한 겁니다. 공수처를 꼭 신설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민주화 이후에 경실련도 참여했는데도 그동안 재벌개혁을 위해서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간 장하성 교수 소액주주 운동을 하느라고 삼성과 맞서서 많이 싸웠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심판들이 전부 다 배속해버리는데, 포획되어버리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들이 제대로 심판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지만 심판을 포획하고 있는 이러한 경제사회적 구조를 깨뜨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벌을 해체해라. 재벌 해체라니까 재벌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 망하는 게 없는데 절대 재벌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벌은 여러 계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열사들이 서로 부당 내부 거래를 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모든 길을 막아버리고 자기들끼리 부당 내부 거래를 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각 계열사가 알아서 다 스스로 혼자 경쟁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실 IMF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정도까지 발전한 겁니다. 그때 상호 지급보증으로 재벌들이 IMF 위기 때 다 공동으로 망하게 생겼던 것을 상호 지급보증 다 해결하고 따로따로 경영하도록 하라 했더니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엄청난 이익을 냈는데 여러 계열사들이 이렇게 전부 이익금 전부 빼내주느라고 제대로 발전을 못했어요. 그리고 주식값은 그래서 재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다 해소하니까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뛰기 시작했죠.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 뜨니까 현대자동차. IMF 전에 현대자동차가 어떤 회사였습니까? 지금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LG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그때 개혁한 것 때문에 그런데 그 개혁이 미진한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계열 분리를 하도록 해라.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자유주의 개혁이 어떻게 재벌개혁과 연관이 되냐? 됩니다. 미국이 1982년에 레이간 대통령 때 AT&T라고 하는 전화회사를 강제 분할시켰습니다. AT&T는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 발명했죠? 그래가지고 시작한 전화회사가 완전 독점으로 미국, 카나다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게 벨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화회사입니다. 벨 시스템이 국내 전화뿐만 아니라 시외 전화 그리고 국제 전화 이걸 AT&T라고 합니다. 다 독점하고 있었는데 반독점법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5, 6년 동안 반독점법 수사를 하고 법무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AT&T가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자발적으로 분할을 할 테니 기소를 중지해달라. 그래서 정부가 그 딜을 해준 겁니다. 오케이. 처벌 안 할 테니까 자발적으로 분할하라. 그래서 AT&T를 강제적으로 7개 회사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하고 MCI, 스프린트 이런 회사들 신설 통신 회사들이 경쟁을 하도록 하고 AT&T의 망을 차용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전화율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재벌들이 전부 다 최아무개 사건으로 지금 다 뭔가 하나씩 걸려 있거든요. 이럴 때 처벌을 위해 해주는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계획을 분리하라. 계획 제출해라. 계획대로 이행하면 처벌을 안 하고 계획대로 이행 안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재벌 개혁이 이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경쟁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경쟁은 경쟁이 있어야 살아나요. 경쟁을 배제하니까 공산주의가 망했습니다. 경쟁이 있어야 기업이 삽니다. 왜 저기 매기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항상 그 기득권에 도전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리를 벗어나도 기득권을 지키려고 합니다. 시장 개방하면 우리나라 농업 다 망한다. 우루과이 사퇴라고 했죠. 김영삼 대통령이. 우루과이랑도 협상할 때 그래서 농산물 시장 개방하면 우리나라 농업 다 망하다고 했는데 망했습니까? 그때보다 더 잘 살아요. 지금 우리나라 농촌. 물론 정부가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을 지불해 줬습니다. 저는 보조금 지불해줘서 농업이 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이 유지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불해주면 절대 경쟁력 안 길어집니다. 중소기업 자금대 주고 있죠? 중소기업 지원자금 받은 기업들은 안 받은 기업보다 경쟁력이 더 떨어진다는 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보조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IQ가 세계에서 최고잖아요. 똑똑하니까 잘 견디는 겁니다. 한국 농업 안 망했어요. 우리나라가 시장 개방, FTA 하니까 시장 개방하면 이건 전부 다 선진국을 위한 거다. 우리는 다 강한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한테 물건 팔아가지고 우리 경제 이만큼 살린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미국에 물건 팔아서 우리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으면 그럼 미국이 가난하게 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경제는 서로 잘 사는 체제가 이게 경제체제입니다. 그래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적당한 논리를 펴가지고 이걸 막아달라, 경쟁을 막아달라 하는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근데 작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대 학생들이 벤처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중고 자동차 경매하는 것을 그동안에 경매 시장이 있었는데 이것을 사이버 공간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이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사업이 잘 되니까 기존의 중고시장 경매업자들이 이거 막아달라. 그렇게 하니까 국회의원이 그걸 또 막아줬어요. 그런 입법을 했습니다. 자동차, 중고자동차 중개업소는 뭐 200평 이상의 주차장을 가지고 뭐 또 무슨 시설을 갖추고 이런 걸 요구를 했어요. 근데 사이버 공간에 사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고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영화를 극장에서 몇백석 이상 되는 극장에서 얼마 전에 스크린에서 상영이 하는 불법이다 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쟁을 제한해가지고 그 학생들을 망했습니다. 왜? 학생들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고 기존의 업자들은 로비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쟁을 배제하면은 그 경제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이버 공간을 옮겨가고 있는 자동차 중고 저기를
우리나라는 여전히 오프라인으로 그대로 묶여 있으면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동차, 중고 자동차 매매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경쟁을 치열하도록 하는데 조금이라도 어떠한 논리를 펴고 그걸 방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규제체제입니다. 우리나라 규제체제는 포지티브 체제입니다. 무엇은 할 수 있다. 무엇은 할 수 있다. 이게 포지티브 체제거든요. 그럼 할 수 있다고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규제를 담당하는 관료는 할 수 있다고 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절대 허가 안 해줍니다. 나중에 감사해. 너 왜 허가해줬으면 할 말이 없어. 당해. 그러니까 무조건 안 해줘야 자기가 안전해요. 근데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감사 관행이 그러니까. 그래서 포지티브를 네거티브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무엇은 할 수 없다라고 법에 할 수 없다고 경고하면 일단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는 거 보니까 부작용이 생겼다면 그때 그게 맞춰서 새로 규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구덩이 무서워서 잘못 딴 거는 꼴이 돼요. 포지티브로 해놓고 안 바꾸라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로 바꿔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일부 네거티브 체제로 바꿔보자고 했는데 말만 하고 시행을 못했어요. 왜? 그걸 전부 관료들 보고 하다 보니까 관료들은 절대 자기 권력 안 내놓습니다. 규제가 있어야 자기 권력인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어요? 관료들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국회의원들이 바꿔야 돼요. 한꺼번에 어떻게 바꾸냐? 저는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특별법을 6개월 안에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을 합니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한 2년 후에 특별법이 통과된 2년 후에 모든 국내의 포지티브 규제 체제가 폐기된다. 이렇게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필요한 네거티브 규제 체제를 새로 각 부처는 자기 부처에 필요한 네거티브 입법을 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검토하고 조율하고 해서 최종안을 다 취합을 해서 네거티브 체제 입법 체제를 하나를 딱 통으로 만들면 대통령이 그 국회에 보냅니다. 국회에서는 미국의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FTA한테 패스트트랙을 적용을 하는데 이 패스트트랙은 뭐냐면 빨리 잘린다는 거 아니잖아. 그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항 하나씩 가지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 고치자 저거 고치자 하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조항에 대해서 찬반을 토를 달지 말고 수정을 하지 못하고 전체 안을 통과냐 아니냐 가부만 표결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대체적으로 이 안이 필요하다. 국민적 여론이 있으면 의회에서 그걸 표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딱 통과시키고 나면은 법으로 공부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 규제 체제를 한꺼번에 포지티브해서 네거티브로 바꾸지 않으면 절대 규제 개혁은 못한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그 중에 네거티브 체제 규제 중에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는데 체제를 바꾸기 전에 하나씩 고쳐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혁신이라는 단어를 즐겼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라는 단어를 즐겼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든 창조라고 하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든 뭔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새로운 것들이 지금 앞으로 경제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데 포지티브 규제 체제에서는 새로운 것은 전부 다 허가가 될 수가 없어요. 포지티브 체제는 요거는 된다 하고 규정한 건데 없는 것을 미리서 우리가 예측하고 이거는 된다 안 된다 규제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포지티브 체제에서는 규제에 없는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정해진 것 외에는 일단은 다 허가를 해주자. 이런 체제로 일괄적으로 바꾸는
그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용이 많은데 이 두 가지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서 재벌 계열 분리, 자발적, 반자발적, 처벌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자발적 계열 분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규제를 포지티브 체제에서 네거티브 체제로 한꺼번에 통째로 바꾸자. 이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당 부분 기업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기자를 멈춘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진보 기자들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모두 신자유주의라고 예도하는 블랙홀에 빠져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막 출범해서 우리 큰 국민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정부도 같은 한계에 그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급격한 대내의 환경 변화에 불구하고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제도는 진화를 멈추고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치가 변이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유지선님 주장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유지사님의 이노베이션. 이 책에서 제일 큰 이노베이션, 획기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YS 정부, 디데이 정부는 규제 완화를 위해 노력했지만 전쟁과 국대를 반복해서 제자로 연도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취임하자마자 모든 규제를 등록해라. 그러지 않으면 규제는 무효다. 그래서 3만 건을 등록해서 규제인께서 과감하게 그 절반 무조건 없애라. 그래서 규제 건수 15,000건을 줄였는데 다시 노무현 정부부터 슬금슬금 가서 지금 45,000건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특히 국회에서 최근에는 많은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OECD 지적입니다. 그것은 국회 의원들이 제안한 법에 의한 규제는 규제의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사회적 관계가 없는 상태라고 정의됩니다. 따라서 자유는 본질적으로 네거티브한 컨셉이고요. 그래서 자유의 적합 분법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이어야 됩니다. 주로 탄력 집중을 통해서 규범을 편성해온 앵글로삭슨 국가들이 코먼러 전통을 가진 나라들은 대부분 법 체계가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시빌러 전통을 가진 나라들 경우에는 대부분 법들이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선진국 정부들, 특히 독일을 예를 들면 독일은 대표적인 시민법, 비법 전통을 가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법 제1조는 이 법의 제한이나 외에 해당되지 않거나 허가당이 아니면 모든 국민의 영업이 허용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에 열거한 외적 사항을 제한 모든 산업에 있어서 신도사업적 진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후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 나은 규제 정책 또한 이러한 근거 낸다는 선상에 있습니다. 유지사님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지사님처럼 획기적인 그런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특별법을 정해서 규제 하나 하지 않으면 그동안 보아왔듯이 이명박 정부 규제 하나 실패하고 또다시 박근혜 정부 규제 하나 흐지부지 되어버린 정치를 변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말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정보 공개 같은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의 정관기 유착구역, 모든 것에 던져져 있는 정관기 유착구역, 최순실 사건도 드러났었고 세월호 사건에도 잘 드러났지만 모든 구면에 다 독버스처럼 번져있는 이 정관기 유착구역과 패거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유지사님이 제시한 공수처를 신설하고 저거를 해체하는 계획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우선 정보 공개가 대단히 필요한 조치입니다. 정보는 권력에 대한 중요한 도제입니다. 모든 독재 정부들은 국민들이 그
사람을 알아차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를 엄격히 통제하고 빈발을 조작합니다. 이는 바로 북한에서 그런 사람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됐지만 이 비용이 권력자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글로벌 정당성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세계에서는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되고 용이하게 저장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진화 덕분에 정보의 접근성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보는 정부, 금융회사, 개별 등의 부패와 비도덕적 행위 그리고 과오와 비효율성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고 의무화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으면서 부정부패와 연구주의를 세상에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유지선님 책 201조에서 유지선님은 소득과 북한 문제의 첫 번째 원인으로 장하성 교수 저서를 인용해서 국민소득, 총소득 중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17%에서 2014년 25.1%로 상승한 반면 가계소득은 1992년 70.1%에서 2014년 60.4%로 하락한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절 2000년대 들어오면서 기업소득 비중이 크고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우선 지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팀이 기업들이 저번들이 특히 산업유복을 계속 쌓아놓고 그게 순환을 안 시키니까 경기가 침체된다. 그래서 이걸 가계로 자주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가계소득 증대 3조수를 2024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현 정부 소위 국민성장론 굉장히 애매한 개념인데 국민성장론의 기본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본질적으로 가계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소득 양극화 원인이라고 볼 이론적 근거는 없습니다. 기업 자체는 그 의제된 법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계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기업과 가계가 따로가 아니라 결국 기업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기업 주주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한 이러한 현상 원인과 처방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최경환 경제팀에서도 또 현 정부 국민성장론에서도 그리고 장하성 교수 저서 어디에서도 이론적 틀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은 가계소득 증대 3대 세계의 결과 기업의 유보금을 기업의 수익, 잉여금을 임금 예산하는 데 쓰든지 투자를 하는 데 쓰든지 아니면 배당을 하든지 해서 그걸 많이 줄이지 않으면 거기다 10% 벌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 내용인데 그 결과 쉽게 예상할 수 있었듯이 임금 예상해주면 계속해서 임금 예상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 할 수 없습니다. 투자는 적절한 투자 기회를 못 찾았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 특히 재벌들이 선택한 것은 배당 손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누가 받느냐? 결국 재벌 총수를 비롯한 대주주들과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가 막힌 것은 이게 엄청난 부자들한테 세계상 엄청난 특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대주주들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부분 최고세율 40%로 종합소득과세를 정해야 되는데 25%라고는 현비례시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어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 경우에도 원천 징수로 14% 세율 원천 징수 당연히 맞는데 9%로 또 낮춰줬어요. 엄청난 특혜를 준 거예요. 대표적인 투자 감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현상이 초래된 원인과 즉 기업소득이 2000년 이후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저는 피케티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하면 가능하고 그래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에 33페이지에 있는 표만 그림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왜 2000년대 이후에 기업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가계소득 비중이 감소했는지 국민 총수들 중에서 그 중요한 우리는 단서를 찾을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2000년대 이후로 기업들의
자기 자본 순이익률이, 즉 자본의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이 10% 정도 계속해서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푸켓 이론이 잘 제시하고 있듯이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는 그동안 오랫동안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소득 분배가 평등한 그런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 수준으로 최상 1% 소득 점유율 7% 수준이었는데 이게 급속도에 상승해가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이 비율 높은 미국 20% 수준의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최상 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결국은 뭘 의미하냐, 이 기업소득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가계소득 비중이 계속 감소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적, 자본주의의 고유한 피켓 비율을 하면, 즉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률로 상하게 되는 최상층 소득이 집중되는 현상, 특히 피켓가 제일 컨설했던 문제인 세습 자본주의 사회로 우리 사회가 급속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그래프가 우리에게 제시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저성장으로 신규 저축이 선제적으로 적어져서 추운 부축적에서 상수의 비중은 1980년, 90년대 27%에서 2002년대는 42%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모 세대에 축적된 재산은 상속이 당대의 저축을 통해서 축적한 재산을 압도하는 세습 자본주의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흑수저, 금수저론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흑고가 아니고 너무 늦게 깨닫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역시 피켓티가 제안했듯이 첫째,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라.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앞서서 먼저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자본이나 자산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특혜를 부여해 왔습니다. 저축을 촉진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게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우리나라 소득세제를 연거비로부터 포괄적 소득세제를 개편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최상층이 보유하고 있는 주로 얻는 대나무소득이나 주식양도 차익 등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맞다. 부동산 임대소득에도 제대로 과세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합부동산세를 부유세로 바뀌어 개편하다. 그럼 부유세 이야기는 큰일 나신다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유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 나요? 보편적으로. 중산층은 주로 자산을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최상층은 주로 주식의 형태로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럼 우리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뭐냐? 그 이야기는 결국 최상층인 주식을 주로 가지고 있는 최상층의 면세 특혜를 주는 불공평한 부유세다. 그래서 제 주장은 우리나라 그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2주택도 9 이상 되면 세금 내기로 그러는데요. 강남에 집안채 갖고 있는 사람이 저는 부유층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부유층 최상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상위 0.5% 수준.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강남에 집안채 있으면 다 종합부동산을 내라고 하는 잘못된 세네요. 중산층에 불과한 세금이 아닙니다. 부유세는 최상층에 불과한 세금이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과세 대상을 부동산뿐만 아니고 금융자산도 포함시켜서 대신 중산층 다 빼자. 최상층 0.5%. 제가 추정을 해보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16억 이상, 한 20억 넘는 사람한테만 과세하자. 그렇게 해서 피켓까지 하는 것처럼 과세를 하게 되면 연 30조 GDP 2%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복지세율을 여기서 우선 마련하자. 자꾸 복지세를 마련하고 증세 없는 복지는 그거다. 그게 사실입니다. 맞는 이야기. 유승민은 가장 큰 저는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국민에서. 이렇게 복지, 최상층의 부유세 부과함으로써 복지지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시간 많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택수 교수님의 토론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근 지사님께서 30분간 발표하신 내용을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규제 완화, 둘째는 공정인데
이게 30분의 내용이 아니고 30년간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중차대한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특히 규제 완화, 이거는 정말로 하기 힘든 겁니다. 1990년대 말에 90년대 중반 93년부터 98년 사이에 YS 정부에서 이걸 완화도 속이 안 차고 축소도 속이 안 차서 철폐해야 된다까지 했는데도 별로 줄이지 못하고 아직도 규제 완화가 우리의 중심적인 화두가 된다는 것은 한 30년간 계속 추진해야 결국 이 나라에 정착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정경쟁은 우리나라 사람은 룰만 정해지면 그 룰 안에서는 누구든지 잘 지내고 그러니까 자신있게 자신의 생활을 확보해가는 그런 사실을 제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이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국민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정 경쟁, 룰만 주어지면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한국의 이 답답한 경제를 탈출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개의 화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유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경제는 딱딱하다 그러셨는데, 저는 경제활동은 정말로 부드럽고 즐겁고 재밌는 건데 이걸 분석하는 학문이 딱딱한 겁니다. 우리 몸도 원래 애가 태어날 때는 얼마나 부드럽고 그리고 만지기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게 쭈글쭈글하고 딱딱한 것은 그건 뭐냐면은 결국 아닙니다. 저는 이 엉덩어리를 부들부들하게 다시 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 김학민 뮤직 스케치 대표께서 해주신 문화예술과 경제를 결합시키면은 이 경제가 말랑말랑해져서 다시 어린의 시절로 대두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그런 내용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예술과 경제발전을 서로 결합시키는 그런 내용을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사님께서 하신 것은 매크로하고 거대한 변화라는 것은 저는 마이크로한, 그러면서 우리 생활에서 항상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제가 답답한 한국 경제 탈출구로 받아들이고자 싶습니다. 아까 김학민 우리 뮤직 스케치 대표께서 정말로 바로 그게 제가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뭐냐면 어떤 상황을 접했을 적에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맞게 올바르게 접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 크리에이티비티, 문화예술에서 나오는 창의성, 그것을 우리 생활로 변천시킬 적에 그것이야말로 우리 한국 경제를 다시 20년 전, 30년 전에 제조업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새로운 해법이 되지 않겠나. 저는 지난 20년간 그것이 전 정권이든 그 이전 정권이 했던 것은 40년, 50년 전의 방식에 불과하다. 이름만 바꿨지 실제 서브스턴스는 다 같은 내용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어떠냐? 공정한 경쟁과 규제 완화 속에서 개인의 창의성을 활성화시켜주면 그 개인들은 자기 이익이 뭔가를 잘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거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접근하는데, 37쪽에 첫 페이지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7쪽에 첫 페이지를 보시면요, 거기 표가 있습니다. 이 표는 우리 정권별로 세계 경제 성장률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 내지 새로운 정권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전 정부가 다르다 그러는데, 다른 것은 소수고 같은 것은 대다수입니다. 다른 것은 뭐냐? 어쩌다가 된 공무원 어공들이고 항상 같은 것은 연공입니다. 늘 공무원은 대부분 항상 같은 사람인데 5년마다 찾아오는 어공은 다른 사람인데 그 어공이 연공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추세를 봤을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정권별로 경제 성장률이 전 세계 평균 성장률로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여러분들은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대개 1%에서 1.5%씩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떨어진 적이 두 번 있습니다. 그 두 번이라는 게 첫 번째는 노무현 정권이고 두 번째는 박근혜 정권입니다. 세계 평균 성장률은 노무현 정권 때는 5.1%였는데 세계, 우리나라는 4.5%, 박근혜 정권에서는 3.4%였는데 우리나라는 3.0%입니다. 그럼 다음 정권은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이 IMF에서 예측을 해놨습니다.
3.6%가 세계 평균 성장률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성장률은 2.9%가 될 거다. 이것이 IMF에서 예측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세월 멀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금방 지나갈 겁니다.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변화시키기 전에 그동안의 지난 20년, 30년간은 정말로 고용없는 성장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가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업은 노동을 대체하려는 그런 기술을 계속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근로자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것도 소외됩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축소돼서 이 job risk로서 일자리 없는 성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전 세계적으로 제시되고 또 우리나라에서 입만 열면은 이야기한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그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이야기했던 사람이 월드 에코노미 포럼의 회장인 찰스 슈와브라는 사람이 세 가지로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물리학기술, 두 번째는 ICT 기술, 셋째는 생물학기술. 이 세 가지 기술을 핵심적으로 발전시키면 4차 산업혁명을 잘 이끌어갈 거다. 그런 내용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첨단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첨단적인 기술을 우리가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느냐, 발전시킬 수 있느냐, 정말로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대보면은 그런 게 얼마나 되죠. 이 셋 중에서 가장 우리가 자랑스러울 게 뭐냐? ICT 기술입니다. ICT 기술은 우리가 이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차지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는 거의 우리가 모방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정말로 세계에서 우리가 리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 생각하면 그건 뭐냐? 30년 전에 생산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생산기술연구원이죠. 그걸 우리가 설립을 해서 제조업의 중소 제조업의 저 수준에 있는 그런 제조업들의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수출을 늘렸습니다. 그럼 저는 유사한 생각을 지금 할 수 있지 않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큰 분야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의 신기술,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활용되지 않는 신기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통계 제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미국의 특허청에 1년에 등록되는 신기술이 40만 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경제에 실제로 적용되지 않고 쌓여있는 기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신기술들을 우리가 도입해서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이나 농업이나 이런 데 아직도 활용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물론 신기술 개발을 강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 역량을 신기술에 투입을 하면은 성공의 가능성이 어떨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R&D 전 세계 6위라고 그러지만은 미국에 비하면 아직도 몇십분의 1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전 분야에 골고루 투입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 곳에만 투입을 하면은 올와 나싱이 될 거고 이걸 전 분야에 정말로 균등하게 나오면 다 경쟁력이 없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길은 뭐냐? 뉴 아이디어. 기존에 있는 사용되지 않는 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뉴 아이디어를 우리가 인카레지, 뉴 아이디어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의 주장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대신에 창의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모든 사람들이 농부에서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지도자까지 뉴 아이디어를 내보자. 왜 뉴 아이디어냐? 우리는 매일 새로운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기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법을 생각할 수 있고 전혀 우리가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가족 문제 여기에도 새로운 해법을 우리가 생각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 모두가 창의적일 수 있다. 모두가 새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창의적이다 그러면 소수의 예술가와 과학자들만은 창의적이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든지 창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60세, 70세, 80세 되는 어른들도
창의적일 수 있고 애들도 창의적일 수 있다. 이것이 지난 10여 년 사이에 새로운 우리 인간의 능력, 본성에 대해서 변화된 새로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창의혁명을 우리가 선두에 나설 수 있다. 그래서 모두가 창의적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문화예술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아까 김학민 부분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오늘 이처럼 굉장히 이런 모임을 자기의 노래에다 담는 거, 이것은 뉴 아이디어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그런 예술가들의 크리에이티비티를 우리 일반인들이 배워야 된다. 그죠? 일반인들이 배우려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우리가 전부가 문화예술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문화예술을 생활화하면 그 문화예술인들은 타고나기를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타고났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들의 경험을 간접 경험하고 그들의 어떤 생활 방식을 우리가 옆에서 보고서 나도 저렇게 해보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가들은 남을 보고 하면 이미 그들은 문화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들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데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생활에서 배우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의혁명의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이걸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저는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매일 1시간씩 문화예술 체험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경제적 강자들 보호하자, 경제적 강자들을 보호하자는 거 아니냐, 그 기득권을 살려주자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수단 없이 돈 잘 쓰면 어떻게 되죠? 파산이에요. 이거는 개인에 해당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내세우는 정책마다 모두 다 경제를 타탄시키자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이요? 성공한 적 있습니까? 이미 1930년대 초반에 후보 정권이 이 정책 펼쳤다가 오히려 경제를 심화시키고 결국은 대공황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건 너무 먼 얘기니까 좀 가깝게 얘기합시다. 1990년대 우리 유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또 하나 더 있죠. 1990년대 초에 독일이 통일한 이후에 실업률이 2%대에서 7%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면 소득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야. 경제가 살아나면 고용이 증가하고 그래서 실업률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메가 RAM이라는 대대적인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첫 해에만 4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요. 둘째 28만 개 해요. 그래서 9년 동안 24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실업률이 불과 5년 만에 10%대에서 12.9%까지 올라가요. 한때 13%를 넘어서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정책을 폐기처분합니다. 경제에서는 바람직하게 보이는 일들이 실제로도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회가, 경제학은 사회가, 이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현실을 외면합니까? 왜 역사를 외면합니까? 유지사님 말씀하셨던 프랑스의 일자리 나누기, 오브리법, 로비안법, 이게 연속 제정해가면서 일자리 나누기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8% 초반이었던 실업률이 12%를 넘어갑니다. 그거 폐기처분해요. 왜 그랬을까요? 경제 원리는 간단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소비가 늘어나니까 생산이 늘어나야 합니다. 생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용 증가시켜야 합니다. 고용 증가시키려고 봤더니 이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한계 효용이 좀 높은 노동자들 다 고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한계 효용이 떨어지는,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 효용이 가격을 결정하듯이 한계 생산성이 국민소득을 결정합니다.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 간단한 경제 원리를 외면하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소위 국제기획위원회에 속한 경제 전문가입니다. 또 공공부문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한다. 이거 성공한 적 있어요? 위대한 목적이지만 효율적인 수단이 뒷받침 전혀 안 돼 있어요. 반드시 실패할 겁니다. 그리스 한번 보세요. 그리스의 공무원 숫자는 88만입니다. 인구 1000만밖에 안 된 나라.
우리 인구 5천만이 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리스 역대 정권들이 좋은 일자리 창출하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공무원 봉급의 재정의 거의 3분의 2가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 퇴직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임금의 98%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 나라가 어떻게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국제 경쟁하고 경제 성장시키는 쪽은 정부 부분이 아니에요. 공공 부분이 아니에요. 민간 부분입니다. 자, 공공 부분이 그렇게 좋은 일자리인데 유능하다고 스스로 잡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리 몰려요. 국가가 도움 가능한 자원들도 거의 다 몰립니다. 경제는 그리스처럼 파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는 무려 3,300억 유로가 넘는 구제금융을 유럽 중앙은행 그거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 10년째 지금 경제난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지금 이것만이 아니에요. 말씀드리자면 끝도 없습니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목적과 수단의 구분을 하자. 그리고 경제난을 해소하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경제난의 원인을 파괴하라. 경제난의 원인을 파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제가 갑자기 어려졌어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왜 지금처럼 세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들어갈까요? 뭔가 특별한 일이 그 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제 지표는 중요한 것만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환율이에요. 우리나라 경상도 적자는 지금 한 3년 전부터 1,000억 달러 내외에 달합니다. 작년에도 987억 달러 흑자를 했어요. 근데 환율은 지금 고환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고환율 방어 정책 쓰고 있죠. 환율 방어 정책을 쓰고 있죠. 특히 박근혜 정권에서는 우리 경상수지 흑자분을 해외 투자를 미명하여 해외로 다 내보내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소득을 금방금방 해외로 유출시키는 거예요. 경상수지 흑자 1,000억 달러면 우리나라 GDP의 약 7%에 해당합니다. 해외 투자 미명하에 유출시키는 경상수지 흑자분들이 우리 성장률 10% 이상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다른 원인들도 많은데 경제난을 벗어나려면 첫째가 경제는 원인부터 파악합니다. 아까 가계부채 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국민소득은 높고 국민들의 경제적 생활은 풍요롭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등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120%가 넘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반면에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나라일수록 아예 저소득 국가이거나 아니면 고소득 국가이더라도 경제난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 50% 약간 높습니다. 프랑스 60% 약간 높습니다. 독일 70% 약간 넘습니다. 일본 60% 간 넘습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가계에 대출하는 것보다 기업에 대출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한 기업에 몰아서 대출해줬다. 그럼 한 사람이 관리해주세요. 근데 1,000억을 가게에 1억 원씩 대출해줬다. 1,000가구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기업으로서는 가계 대출보다 기업 대출하는 게 훨씬 자기네들이 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계 대출이라는 것은 자본 축적이 충분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본 축적 충분하다. 이게 나쁜 일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가계부채 문제는 제가 기회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노무현 정권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평균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결정적인 원인이 바로 가계대출 억제였어요. 이거는 과거형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2001년도에 제가 보고서를 냈어요. 가계부채, 당신 집권하면 틀림없이
가계부채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거 함부로 억제하려고 하지 마라. 선순환으로 그 문제를 풀자. 그렇게 성공한 나라가 있다. 미국이 1980년대 말에 가계부채 비율이 70%가 넘어가면서 사회적 현안으로 들어섰는데 당시 FR 의장이 그걸 선순환을 풀었다. 경제를 먼저 성장시켜서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였더니 더 이상 그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풀자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랑드 그 정권 말씀도 하셨고 마크롱 말씀도 하셨으니까 여기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크롱 이 사람 올랑드 정권이 경제장관 출신이에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나왔습니다. 정당의 지원 거의 못 받았습니다. 근데 당선됐습니다. 압도적으로 당선됐습니다. 구호는 딱 하나 있습니다. 경제를 살려내겠다. 그리고 그걸로 마크롱 신당이 탄생해서 이번 총선에서 압도적인 또 승리를 해요. 지금 경제제도학 포럼이 어쩌면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를 살려내겠다 그러면 우리 국민은 열광적으로 박수치고 지지해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토론을 연주해 주신 유종호 지사님께서 마무리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토론하신 분들 제가 역선으로 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식 박사님 말씀은 저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공감하는 주파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반론을 할 것은 하나도 없고 한 가지 이제 첨언할 게 있는데요. 제가 경제학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고2 때 그래서 그 후부터 쭉 경제학 공부를 하면서 한 길로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고2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때 사회 과목을 가르치셨는데 알프레드 마샬이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 얘기를 해줬어요. 알프레드 마샬은 18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소위 신고전 경제학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원래는 캠브리지 대학교의 윤리철학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신사들 늘 하는 대로 점심 후에 산책을 하시다가 우연히 빈민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빈민굴에서 사는 그 빈민들의 모습이 그 당시에는 산업화 초기에 사회보장 정책도 없었을 때니까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슴이 뜨겁게 뭉클하는 것을 느꼈어요. 왜 집에 돌아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평생 공부한 거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독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경제학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경제학자는 뜨거운 심장과 냉철한 두뇌가 필요하다. 사람들을 향해서 공감을 할 수 있는 뜨거운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슴이 뜨거운데 머리까지 뜨거워져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머리는 냉철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소위 진보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분들은 머리까지 뜨거워져 가지고 우리는 좋은 의도로 이 법안을 입법을 했는데 왜 의도대로 안 되느냐. 지금 조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좋은 의도로 깊이 있는 분석을 안 하고 그냥 대중요법으로 입법을 하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예요. 가계부채 걱정하니까 눌러라. 경제를 망치는 거죠. 근데 부채의 문제는 뭐냐면은 부채 대 소득의 비율입니다. 부채
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소득이 충분하면 문제가 안 돼요. 소득이 부채보다 적으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부채 나누기 소득이 비율이 문제가 되면은 분자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분모를 키우면 되는 거예요. 조 박사님 말씀이 그겁니다. 소득을 늘리면 되는 거예요. 소득 늘리는 정책을 하자. 제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부채를 억제하는 것은 대증요법이고 원인을 본질적으로 치유하는 것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조 박사님과 저와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 발표하신 분들 제가 토닥게 하나도 없어요. 전택수 교수님 창의 경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창의는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데 이 포지티브 규제 체제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을 배제하면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새로운 것이 나오면 반드시 기득권이 도전받습니다. 전자계산기가 나오니까 주판이 없어졌어요. 자동차가 나오니까 마차가 없어졌어요. 자동차가 나오니까 마차 제대로 없다더니 자동차 못 만들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걸 보여줄 것입니까? 이 발표는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페이지 하단 기득권을 경쟁을 제한하지 말라.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중요시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그 중요성을 살펴보자. 국민의 정부 초기에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까지 일본 문화의 유입을 막아왔던 정책을 과감하게 수정해서 문화개방 정책을 천명했습니다. 그때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나라 문화 다 오염된다. 다 반대했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감을 가져라고 개방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문화가 한국을 침투해서 한국 문화가 오염됐습니까? 아니면 한류가 일본을 침투해서 일본에서 엄청나게 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한 사람입니다만 이거 하나 진짜 칭찬해주고 싶어요. 스크린 쿼터제 미국에 압력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스크린 쿼터제를 그때 축소를 한다고 하니까 스크린 쿼터제 요즘은 이슈가 안 되니까 뭔지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스크린 쿼터가 뭐냐면요, 국내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을 할 때 그 스크린을 일정 비율을 국내 영화를 상영을 하라 하는 게 스크린 쿼터입니다. 그 당시에 5분의 2, 40%를 국산 영화를 상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20%, 5분의 1로 줄이겠다고 하니까 영화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할리우드 자본력으로 미국에서 들어오는 그 영화가 국내 영화 시장 다 괴물시킬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강행했어요. 스크린 쿼터에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 이상만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 국산 영화가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에 5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경쟁하니까 더 잘 돼요. 그런데 항상 새로운 경쟁이 생기면 기득권은 그거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논리를 펴니다. FDA 우리 농업 다 망한다. 안 망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경쟁을 통해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게 바로 창의 경제를 우리가 진흥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의 생활, 이거는 제가 100% 동감합니다. 저는 전라도 도지사업에서 정말 전주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소리문화의 전당, 한강 이남에 예술의 전당 버금가는 그런 시설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소리축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저는 문화예술이 창의력에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이 바뀌어야 하는데 부모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안 돼요.
아무리 정부가 바꾸려고 해도 부모가 원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과연 부모가 원하는 게 과연 어떻게 막아요? 정부가 공권력으로 막는다고 막아집니까?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이 정말 깨야 됩니다. 문화예술 교육 꼭 필요합니다. 애들 피아노 학원을 보내면서 학교에서는 입시 공부만 시키라고 하니 참 답답한 일이죠. 책도 해야 돼요. 매일 1시간씩 책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진수 교수님은 제가 네가티브 규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하셨고, 그 정보 공개 의무화 이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데 물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 세대에 관한 얘기인데 제 책 앞부분에 보면은 저는 부자 증세 필요하다,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 독일로 메르켈 총리 부자 증세 해가지고 경제 살렸습니다. 증세하면 경제 망한다는 거, 그건 다 기득권자들의 그것도 거짓 논리예요. 증세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부자 증세 꼭 필요하다고 저는 이 책에도 주장했고 이진수 교수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는 성장에 많은 것을 주로 이 책에서 제안을 하고 세대개혁 같은 것은 저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이 좋은 정책 제안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굳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최경환 전 부총리가 기업이 엄청난 자금을 내부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한다. 그래서 투자를 안 하면 세금을 물릴 테니까 투자하라 하고 초과 내부 유보세를 도입을 했는데 제 책에 지적했습니다만 기업은요 돈 벌 구멍이 보인다고 하면 정부가 못하게 막아도 투자합니다. 돈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도 투자하는 게 그 인간의 심리입니다. 그 마약 밀매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하지 않아요. 그런데 투자를 안 하니까 세금 물리겠다, 투자해라. 투자 안 합니다. 왜 투자를 안 해요? 돈 벌 구멍이 안 보이니까 안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 동력을 잃었어요.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책을 제시를 한 것이고, 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진수 교수님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세금 토론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 중에 궁금하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역사학자 주현우 교수입니다. 우리가 고전을 보게 되면은 천시를 알아야 됩니다. 천시. 때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오늘의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의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천시에 적합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의 전쟁이 이제는 육군의 전쟁, 보병의 전쟁 개념이 아닙니다. 해공군에 의한 첨단 과학에 의한 기술의 과학적 전쟁이다 이제는. 과연 현재의 국방정책, 보병 위주의 의무 보병 제도의 이런 육군에 대한 정책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해공군 위주의 이런 군사과학, 첨단과학의 기술의 발전 변화에 역행하는 옛날 낡은 육군 보병식 국방 정책을 해결하면 거기서 엄청난 국가의 예산의 국방의 예산에 대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거 이제는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로봇 군대 시대가 나오는 거고 여러 가지 지금 군사 정책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져요. 만약 의무병제를 갖다가 국방의 보병을 갖다가 현재 수준에서 50%까지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개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발상을 전환해야 돼요. 역설적 사고를 해야 돼요. 이론이지 고정관념만 가지고는 난골 돌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쓸 데가 없어요. 카지노도 전부 외국 가서 다 돈 써버립니다. 외국에 가서 연애를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도 전부 외국 가서 다 해요. 성매매 금지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종교적 개념이라든지 인권적 개념이라는 것보다도 경제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생명과 같은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양념 경제 같은 게 필요합니다. 음식에도 양념이 있어야 돼요. 성매매 금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대 섹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음란한 행위로 봐서는 안 돼요.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학자 이해치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나라의 높은 경제 수준과 정치 발전은 섹스에 대한 정책이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정관념을 벗어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시대의 감각에 맞는 혁신적 사고,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는 역설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국방정책 개선에 대해서 유정문 지사님께서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 번째, 그 과학적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알빈 토플러라고 미래학자 아시죠? 뭐 제3의 물결, 또 파워시프트,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그분의 책을 읽고 많은 것을 얻으셔가지고 우리나라 IT 산업을 발전시켜서 결국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이렇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토대를 놓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의 IT 산업 발전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이제 그 토플러한테서 나온 건데, 알빈 토플러가 그 부인 하이디 토플러하고 공부한 책 중에 War and Anti-War라는 책이 있어요. 전쟁과 반전쟁, Anti-War. 그 책을 보면은요, 그 제3의 물결 책이 나온 얼마 후에 미국 국방성에서 대령 두 사람이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 대령들이 우리가 당신의 그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잘 읽었는데 세계가 앞으로 이러한 정보화 시대로 변화해 간다면은 그때의 우리나라의 국방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으니 우리를 참관해 주시오. 그렇게 해서 미국이 그 당시부터 정보화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화려하게 결과를 보여준 것이 92년 걸프 전쟁이었어요. 92년 걸프 전쟁 때 사람 후세인이 100만 대군을 사막에 딱 깔아놓고 탱크를 딱 포진시켜놓고 Mother of all war, 모든 전쟁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미군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단 하루 만에 다 까부시겠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아니고 몇 시간 만에 사람 후세인 군대는 괴멸돼 버렸습니다. 왜? 후세인의 약점을 알았거든요. 독재자이기 때문에 쿠데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휘관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를 못하게 해놨어요. 항상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대로만 움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군대가 상륙하기도 전에 저 공해에서 크루즈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지휘 통제부의 통신시설을 다 때려부셨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명령이 내려가질 않아요. 근데 사막에서 미군이 이라크 군대를 향해서 쳐들어오는데
지휘관들은 명령이 안 옵니다. 나가서 싸워야 할지 후퇴를 해야 할지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가 다 당한 거예요. 그런데 정부와 전쟁 시대에 미군은 어떻게 하느냐? 정부와는 유기적으로 연결했을 뿐만 아니라 일선 지휘관에게 최대한의 제한권을 줘요. 그래서 즉각 그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보화 시대의 과학 전쟁이다. 그럼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미리서 예견하면서 정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국방정책도 육해, 공군, 해병대 이 각 군단에 영역이 있어가지고 영역 다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군 우위의 기본의 그 정책에서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그래요. 제가 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득권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막으면은 그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군의 기득권을 위해서 보다 발전된 국방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막으면은 그 나라 군대는 전쟁에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박사님 제안에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도덕과 경제에 관한 얘기인데요. 말하자면 우리가 도덕을 경제에 강요할 수 있느냐. 저는 소비자 선택에 관해서는 정부가 개입해서 부작용만 있습니다. 제가 책에다 썼어요. 그 과외 아무리 정부가 단속해도 과외는 안 없습니다. 성매매 아무리 단속해도 안 없어집니다. 단속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덕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야 되고 또 각자 인격의 문제인데 그거를 정책으로 강요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일도 없고 성매매 금지법 제정됐지만 실패했다는 것은 아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전적으로 그 문제에 관해서도 저는 거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교수님과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거는 종교의 영역이지 국가가 개입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동반 정치 포럼 공유가치 창출 전문가 배영우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거 우리 유종근 전 지사님께서 좋은 거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많은 걸 공감하고 제가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가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일자리 문제가 실제로 세대가 나의 부모, 아버지들과의 일자리 다툼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경제적 활동을 못하니까 사포 세대에 때로 그들의 이꼬리로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약 300, 400만 되는 내국인들을 보내고 지금 이 청년들이 그 자리에 일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 저도 기성 세대가 됐는데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 젊은이들을 뒷받침해 주면서 그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고 입질로 오면 민박 개념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해요. 이게 관리의 한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0만 명이 오되 전국 경제에는 큰 도움이 안 남아서 답답한 점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 질의는 하지 않겠고요. 우리 유종근 우리 전 지사님께 오히려 큰 격려의 박수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장소를 통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말을 마감하면서 오늘 의정보고회를 지금 시작한 첫날 성북구 삼선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 꼼짝 가슴 모드고 있는데 제 마이크를 드려서 한 말씀 드리고 의정보고회장으로 가게 해드릴 것 같아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제가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업과 국회의원 일정이고요. 우리 이종근 지사님과는 아주 이제 다 아시겠지만 또 친인척 관계라 제가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많이 와주신 분들께 정말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대통령께서 오셔서 정말 이 재난 수준의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 특히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전력을 다 기울이는데 여하간에 좀 힘을 합쳐달라고 좀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가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또 유종근 전 지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돌파구의 한 측면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아까 조금 전에 양영도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뭔가 또 이 정부에 또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좋은 시간 마련해 주신 우리 이종근 전 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이진수 교수님과 전택수 교수님 그리고 최용식 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유석엽 의원님 아까 오셨다가 인사 말씀 못하고 가셨고 또 박순자 의원님 이제 안산에 있는 저랑은 다른 당이지만 또 이렇게 관심을 갖고 와주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인사 가능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열정적인 토론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과 지금까지 오랜 시간 자리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